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지 주목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전문가 중에 전문가와 함께 여러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일단 총평을 해보시면 21대 국회 4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대 최악의 국회였죠. 아, 역대 최악이요? 네. 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못 들어가서. 그 22대도 최악이고 내내. 아니 22대는 근데 봐야죠.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21대 국회를 비판하니까 주위 사람들이나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못 들어가서 저렇게 비판하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삼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네. 21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 여야 모두 종합적인 국회 혁신, 정치 혁신 계획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네. 역대 어떤 국회든지 간에 입법 과제라든가 정치개혁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는 그런 과제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1대 국회 계획안을 만들지 않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밑그림조차 그리지 않았다. 네네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글로 가다가 보니까 네네. 정치 현실 때문에 못하는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네. 이거 설계도도 없었던 국회다라는 거네요.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게 네. 정치의 퇴조 현상. 실제로 이 586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586들이 구태하고 그다음에 기득권화됐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실무 라인에서 빠지고 리더급으로 돼버리니까 정치 실무 라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초선 재선들이 그런 것들을 주도해가지고 입법 과제라든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정당 조직이 약화됐습니다. 정당 조직이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민주당은 특이하게도 여당만 되면은 정당 조직이 약화돼요. 엘리트층이 좁다 보니까 정당 엘리트들이 전부 다 정부라든가 청와대 어떤 기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당 조직이 약화되니까 그런 일들을 못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원래 정당 엘리트가 강합니다. 이게 네. 국민의힘이 과거 민정당 공채부터 만들어진 엘리트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탄핵 겪으면서 4분 5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도 정당 엘리트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입법 과제도 못 정하고 그걸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퇴조하고 종합적인 설계도 없이 국회를 여는 그런 시대로 와버린 거죠. 이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할 것 없이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밑그림조차 설계도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네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없는 정치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어수선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 과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네네. 균형 발전 제가 담당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북 평화 문제도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똘똘 뭉치자 이런 거. 똘똘 뭉치자 이런 정권 보위. 이제 추상적인 단어 그렇죠. 이런 거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듯이 시대가 바뀌어 버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도 일단은 뭐 가져가야 기대를 되죠. 해야죠. 네.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시대적 과제, 시대 정신, 패러다임, 담론 이걸 지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패러다임, 담론, 시대 정신 생각나는 게 경제민주화,
생각나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도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우리 박 교수님 전공인 국토균형 국가균형 발전도 있었고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계열의 선진화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도 저출산 문제도 있었고 기후위기 기후위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프로세싱 될 수 있는 담론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토론을 안 해요. 뭐가 하나 갑자기 툭툭 던져요. 갑툭튀야 전부 다. 토론을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대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사람부터 먼저 잘 살자. 나이 드신 분들도 계속 일하고 행복한 시대로 가자. 이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출산 고령화가 수치상으로 문제니까 기존에 이제 국가주의적 발상에 의해 가지고 출산 장려책을 늘려야 돼. 출산 장려가 안 되면 국가가 사라져. 국가 소멸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 정책으로 가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갑자기 갑툭튀로 나온 그 종부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제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역사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그냥 지구당 위원장들 만났는데 지구당 없으니까 불편해 이러니까 지구당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종부세도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중산층들이 싫어하니까 종부세 다시 없애야 돼. 이렇게 갑툭튀로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국가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현안에 대한 유불리만 쫓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인데요. 담론과 토론이 없는 시대죠. 식민지 근대화론도 우리가 논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논쟁을 했던 거고 그 전에 가보면은 뭐 신세대 담론도 있고요, 선진화 담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정책도 전략적 상호주의를 수용을 할 건지 아니면 평화체제로를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균형 발전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어느 틈엔가 예전에는요. 그 공중파 방송마다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지금 MBC 제외하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KBS만 하더라도 1TV, 2TV가 각각 토론 프로그램이 있어서 2TV는 약간 연성화된 프로그램, 뭐 100명의 배시민단이 뭐 손을 든다든지 뭐 이런 걸 했는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종편이나 이런 데 정치 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토론이 아니고 거칠게 표현하면은 잡스러운 정치 배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은 잡스러운 정치 배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걸고 이야기하는 디스커션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가 토론하고 담론이 수렴도 되고 해서 뭔가 목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22대 국회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자 우리가. 그래서 저는 툭툭 던지는 거 말고 실제로 그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이 국민 대토론회 같은 것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저출산 문제 이야기하실 거면은 저 왜 안 불러요? 저처럼 국가주의적 출산 장려책에 반대하는 사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부르잖아요. 그게 토론이 귀찮고 강론화시키는 개별 정책만 입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제가 늘 그리고 예산만 잔뜩 투여하고 실제로 출산율은 더 낮아지는. 그렇죠. 그 출산 정책이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예가 드물어요. 그게 예측한 대로 안 되거든요. 총체적인 사회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단순히 일자리로 떼내거나 보육과 육아의 문제로 떼낼 수도 없는 거고 복잡하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 문제가 결국은 경제 문제하고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 문제하고도 붙어 있어요. 다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거시 경제 정책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뚝 떼 가지고 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나왔을 때 최저임금을 경제 성장률과 그다음에 미국의 연방금리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킬됐어요.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거지. 공무원들은 그냥 해마다 얼마씩 올리든가. 물가 인상률이 얼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해버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한 대목이 586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586이 그 주로 야당 쪽에서는 정치의 주력이었던 게 뭐 사실이고 또 그 이전에 뭐 역할도 있었고 그런데 맛이 갔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양문석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죠. 양문석 의원 연배도 586 아닌가요? 586이죠. 그분이 66년생 정도 되고 그렇습니까? 성균관대에서 학생 운동을 해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신 분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586이라는 게 586을 욕하는 586도 있고 욕 먹는 586도 있고 그런데 정치권에서 586은 기득권화된 다선 의원들, 우상호 의원을 뭐 직접 지칭을 했지 않습니까? 우상호, 이인영, 뭐 임종석 이렇게 해서 소년 등과 비슷하게 학생회장 출신으로 그렇죠. 총학생회장 출신들 시작한 사람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저도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상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본점이 틀려요. 이거 아닙니까? 그 어려울 때 와서 형님 하고 그러더니 내가 도와주러 가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욕해? 우리를 욕해? 그렇지. 너도 586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그건 다른 이야기인 거죠. 다른 이야기인 건데 양문석 의원은 다선 정치인 우상호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원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의원 중심의 특권, 기득권 정치라는 식으로 비판을 한 건데 우상호 의원은 사적으로 양문석 의리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공사가 구별이 서로 안 돼버린 거죠. 동문서답이고 동문서답이죠. 미안한 얘기지만 우상호 의원이 잘못 얘기한 거네요. 잘못 이야기한 거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맞받아쳐야죠. 그렇죠. 싶다면. 네네. 양문석 의원이 제기했던 당원 민주주의가 맞지 않다. 의원 정당이 사실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양문석이라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리 없어. 대표적인 이제 메신저 공격인 아니, 거죠. 그러면 우상호 의원은 마시간 기득권이라는 비판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네. 대응을 그렇게 해버리면 나 진짜 맛이 갔거든? 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뭐 느낌을 저도 됐죠? 받았습니다. 뭐 제가 저도 뭐 말씀드리면 저 우상호 형님 이렇게 하시면 너무 기득권 표시가 납니다. 구태해지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저 우상호 의원으로부터 한 번도 덕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상호 의원의 사회적 발언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래도 말하는 시점에는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에서 국회의원이었고 사회적 발언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회 원로예요. 아니 원로는 아니죠. 아니 당 대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원내 대표도 했고 당 대표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사회 원로죠. 나이를 떠나서. 그런가요? 네. 근데 그 존재감은 아직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더 디스를 하시는. 아니 디스가 아니라 저는 아니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공적 발언을 하는데 뭐 나보다 어린 후배가 예전에 나한테 선거 때 도와달라고 그러면 형님 하더니 뒤통수 친다라는 얘기는 정말 어디 호프집에서 친한 후배 두세 명한테 하는 얘기지. 국회의원의 사회적 발언은 아니잖아요. 이런 면에서 좀 이게 맛이 간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 박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별이 왜 없을까? 그 떨림이 왜 없을까? 한 발 더 나가면 왜 겁이 없을까? 아직도 사실은 학번 체계,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의 선수 체계 이런 거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바보군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여의도 우리 반, 여의도 우리 반을 구성하는 주요 계파가 586 운동권 세력들이니까 거기에서의 학번 체계, 또 이제 우리 반은 또 선수 체계가 있으니까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 요거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박 교수님한테 박 교수님 우상호 의원 같은 존재라면 누군가 후배여도 좋은데 어떤 뭐 정치 신예가 양문석 씨는 뭐 도전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정치 신예라고 봐도 신예죠. 무리는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면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맛이 가지 않았다는 근거를 대거나 어떻게 대답하세요? 똑같은 질문 앞에 직면해 있다면.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당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 다 수용할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가 과거에 지역적 편차 때문에 만들어졌던
역사도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지. 그 법은 국회법에 있다. 네, 다만 이제 그게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절차는 민주당에서 뽑는 거니까 이때 민주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문제는 다르게 방법을 찾아보자. 네, 아니면 자기는 거부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이건 뭐 달리 봐야 된다. 그렇죠. 네. 다른 영역은 당원들의 당심이 들어가야 되지만 의장은 아니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맞죠. 그럼 토론이 그렇죠. 오갈 수 토론이 있는 오가는데 거죠. 인격의 문제를 짚어버린 거야. 제가 뭐 봤을 때 뭐 양문석 그 의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네네.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고 네. 우상호 의원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대응하는 방식이 진짜 구태스럽게 대응하신 거죠. 네. 아쉽네요. 답답하고.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86그룹이라는 게 이제 586도 아니라 일부는 다 686이 됐지만 네네네. 상당히 역사적으로 기여했는데 역사성이 있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어느 틈엔가 보니까 구태가 되고 이거 동문서답하고 네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나 공격하고 있고 이러면 정말 네네네. 이게 아재 꼰대잖아요. 그렇죠. 네. 아우 답답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양문석 의원이 이제 뭐 당선되는 과정에서 네. 좀그 서로가 많았잖아요. 있었죠.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양문석 의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득권들의 이 방해가 심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21대하고 22대 바뀌면서 맨 마지막 국회 장면이 네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 거부권 기록을 부쩍 늘려서 14회까지 왔어요. 네네. 이거 헌법상 권한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법성 권한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네. 헌법 정신에 있어서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겁니다. 우리 헌법이 130조잖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에 가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보다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렇죠. 더 중요하다는 더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그러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국회라는 겁니다. 다만 국가라는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행정부는 또 한 번 대의민주주의에서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국회라는 건 정치하는 곳이고 네네.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된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도모해야 된다는 방향을 그렇죠. 구체적으로 정하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 세금도 국회에서 정하고 그렇죠. 그거를 실행하는 게 행정부인 거죠. 우리가 보통 단과대에 네. 과 순서 정할 때도 정치, 행정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치가 국가를 운영하는 그렇죠. 민주주의의 네. 문제고 네. 행정은 집행 단위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후속 단위거든요. 네. 그게 이제 행정부지 않습니까? 실무 단위. 그렇죠. 실무 단위죠. 네. 근데 그 실무 단위가 거부권을 임기 2년 만에 14번을 했다.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본인과 관계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저는 직권남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최상병 특검법 수사부마 관련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 특검법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그럼 당사자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수사 네. 대상이 네. 되니까 네네. 형법의 직권남용의 죄. 네네. 네, 맞습니다. 직권남용의 죄는 직권남용죄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인데 네네. 대통령이 저질렀다 이런 걸 의심받는 상황. 자, 그럼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보면 검사 탄핵도 기각했어요. 5대4. 네네네. 이것도 좀 의외다라고. 왜냐면 위법부당한 일을 했다고 다수가 판단했는데 탄핵은 아니야. 저는 지론이 헌재 없애야 된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예, 헌재 없애야 말씀하셨죠. 된다. 네. 아니면은 헌재 기능을 대법원으로 넘기면서 법률 해석에 관한 권한을만 가지고 인사에 관한 권한은 뭐 국민투표를 붙이든가 아니면은 국회 판단에서 그냥 끝내버리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사 탄핵 문제가 왔다. 그렇다면은 저는 뭐 국민투표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냥 국회에서 의결되면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꼴랑 판검사 문제를 가지고
이걸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됩니까? 뭐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악질적인 야당이 다수당이어서 네네. 검사 한 200명을 탄핵하고 판사 200명을 탄핵해 버리면 네네. 그 국정마비잖아요. 안전장치. 민주주의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래도 네. 그런 거여도 네네. 당장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네네. 근데 뭐 판사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대법원 판사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대법원 결정이 안 나서 노소영 씨가 1조 3,800억 원을 못 받는 사태. 이건 막아야 되잖아요. 악질적인 국회의원이 200명이 넘는 순간이면 이미 그 전에 저는 나라가 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 정도까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원에서 하는 건데 그걸 예를 들자면은 뭐 법사위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구조를 둘 필요는 있죠. 지금 의석수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소추라는 건 뭐 과반이하고 인용은 3분의 2로 하고 그러면 안전장치가 뭐 그런 장치도 있고요. 그런 장치도 있고. 지금처럼 헌재에 맡겨놔서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니면 탄핵이 안 되게 하는 건 잘못이다. 그리고 과반의 지금 찬성에 의해 가지고 소추가 되는 거죠. 탄핵이 소추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과반 탄핵이 있고 대통령은 3분의 2.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한 번 더 제의해서 3분의 2가 됐다. 이걸 또 헌재에서 만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월권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자들의 월권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6공화국 헌법에서 과도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헌을 해서 반드시 상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상원을 만들어서 이 통합적인 하나의 이 국정 운영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로원 역할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게 상원과 하원이 민회와 원로원의 관계거든요. 로마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민주주의 원류가 어쨌든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원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원한다면은 상원은 합의제 기구를 둬서 공화적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융합돼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하원은 인구 대비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상원은 주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별로 무조건 2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공화적 원칙이에요.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연방의 그런 원칙인데 우리도 사실 지금 뭐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역의 균등 발전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인구 소멸론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국가 전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상원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지구당 얘기인데요. 한동훈 씨가 지금 뭐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인데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쏘아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구당은 부활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지구당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의원들의 여의도 특권 정치, 우리 반 정치가 더 강화된 거예요. 아니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만 하고 있죠. 법상 현행 법사. 국회의원들 원외는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지금 지구당을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의 이 교묘한 사각지대를 이용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건 꼼수예요, 사실은. 꼼수입니다. 꼼수고 그럼 원외들은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지역을 일단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은 뭐든지 가능한데 원외는 뭐든지 봉쇄돼 있다. 자, 서초구에 민주당 지구당 사무실이 없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본인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이라든가 생활 정치의 요구들을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거기 호프집 가야 되나요? 할 데가 없는 거죠. 그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생활 정치의 통로를 막아버린 거죠. 막아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구당 부활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까 교수님도 역사성 말씀하셨으니까 지구당을 없앤 역사적 근거나 배경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지구당이 돈 먹는 함하고 지구당을 통해서 온갖 부정부패가 병행해. 예전에는 선거 때 돈봉투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어졌지 않습니까? 뭐 없어졌다. 그 당시로 돈봉투가 횡행하던 시절의 정치를 혁신하는 과제로서의 지구당 없애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나 지금은 돈 뿌리는 정치는 어느 정도 사라졌기 때문에 지구당을 부활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정당 조직들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는 지구당이 필요한 시대로 온 거죠.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거죠.
자, 그럼 서초에 지구당을 만들면 네네. 지역구가 2개니까 뭐 갑을 2개가 네네. 생겨요. 네네. 근데 뭐 서초동에 사무실을 내려면 임대료도 한 달에 한 4,500 들 네네. 거고. 네네. 그다음 사무실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상주 인원도 있어야 되고. 한 2분만 일하더라도 그게 벌써 몇백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쓸 거 아니에요. 공과잡비. 그래서 예, 예. 아무리 적게 해도 서초구에 지구당 하나 만들려면 1,500에서 200 정도가 2,000 정도가 들 것 같은데 네네. 좀 적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조절합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모 의원이 낸 네. 법안을 보면요. 지구당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이제 정당의 법정 구성 단위가 시도당입니다. 네. 17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부를 둬가지고 요게 이제 몇 개 이상을 만들면 정당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구당이 인정 단위가 되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지구당 후원회를 만들면 지구당 차원에서 후원회를 열어서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은 좀 반대하고요. 오히려 이제 독일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국비로요? 예, 네. 미국은 화이트 머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깨끗 돈을 모금해서 하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로비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구당을 통해 가지고 정당 사무실,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합법적인 로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화이트 머니가 제공이 됩니다. 깨끗한 돈이 제공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로비 제도가 없어요. 로비가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구당회를 열면은 다시 과거처럼 이 로비에 하나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독일처럼 국비로 지급이 되어 가지고 지구당 사무실이 시군구청에 들어가 있고 하는 이런 구조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원내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복잡한 문제네. 원내 정당이라고 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건가? 그렇죠. 네. 뭐 몇 석으로 할 건가? 한 네. 석이어도 되냐? 전광훈 목사가 원내 정당을 만들면 네. 그분들을 다 지역구 사무실을 들여야 되나? 막 이렇게 하는 방법. 예를 들자면은 각 그 시군구마다 100평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네네. 100평을 배정을 해서 의석수별로 공간 쪼개주는 거죠. 쪼개주는데 칸막이 안 치는 거야. 네. 칸막이 안 치고 열린 공간에서 옆에는 민주당, 여기는 국민의힘.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아니 그렇게 네. 정당 조직이 지역에서 풀뿌리하고 서로 협력과 경쟁하려면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독일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교수님이 지구당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바로 옆자리가 전광훈 목사님 자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하여튼 황당무계하지만은 네. 그런 발상도 해볼 필요가 네.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구당 부활 문제를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위원회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또 의원 특권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행정 단위별로, 자치기구 단위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초구에 2개가 아니라 하나만 하자. 그리고 뭐 부천시에 하나, 네. 수원시에 하나 이렇게 와. 해야지만이 의원들의 특권 구조가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분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기초가 네. 2만 명짜리 기초단체도 있지만 그렇죠. 네. 100만 명이 넘는 기초단체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은 네. 생활정치 단위가 실제로 보면은 시군구라는 기초 지방자치 제도당 중심으로 물론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수원 같은데 너무 크잖아요. 네. 성남, 네. 뭐 용인 이런데. 예. 근데 거기 있으면서 각도 이 구단 행정구가 있잖아요. 네네. 행정구 단위별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국민들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아니, 제가 여쭤본 행정구 단위라는 게 네. 그러니까 수원시 장안구라고 그렇죠. 하면 예. 그건 기초 단위는 아니잖아요. 수원시가 기초 단위잖아요. 그렇죠. 행정 단위잖아요. 편의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수원시 전체로 해놓고 네. 거기에 장안구 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내가 뭐 국회의원 선거구로 장안갑인지 뭐 수원 파을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사실. 수원은 뭐 갑을병정 뭐 이렇게 그건 나가는데. 몰라요 사실은. 네. 가서 찍을 때 보고 그냥 대다수가 정당 보고 찍거든요. 맞아요. 그런 단위에서 봤을 때는 저는 행정 자치구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지구당 부활 문제는 누가 먼저 쏘아 올렸던 간에 필요하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 네. 네.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반발하시네요. 이 사람은 대구의 왕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 없겠죠. 네, 또 한동훈에 대한 견제. 그렇죠. 한동훈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이분은 민주당에서 고민정 최고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편으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민정 최고가 종부세 폐지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뭐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비판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이야기 이야기가 종부세였잖아요. 완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그 정부가 권민정 의원은 폐지 이야기는 과한 이야기였죠. 네. 권민정 의원도 그 전사를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매체도 또 그런 거 아니면 신동아와의 그렇죠. 매체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인 거죠. 종부세라는 게 부동산 투기 붐을 막기 위한 하나의 징벌적 과세 의미로서 존재했던 것도 있지만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재산세가 과거에 부동산세가 대부분 재산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재산세가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구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서 재산세 거두잖아요. 그런데 강남 서초에서 요율을 높여라고 하니까 안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로 만들어서 저기 종부세를 만든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 재산세 현실화 측면. 그렇죠. 네. 재산 현실화 측면인데 이제 고민정 의원은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종부세 때문에 중도층들이 민주당 안 찍어라는 표에 대한 접근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동네에서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권의 대표 상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의원 중에 특히 친문 그룹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아하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그 중간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있었는데 종부세 폐지는 안 했어요. 아무도. 폐지는 안 했어요.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국가를 운영해 보니까 이게 또 나름의 효과도 있구나. 좋은 기능도 있구나라고 네. 보수 정권에서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든지 역사부터 갖고 와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그냥 그 표에 도움이 돼. 또 내가 가보니까 지구당 위원장들이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하는데 나를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구당 부활을 요구해. 네. 이렇게 해서 단발만적으로 던지는 정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의 하락의 원인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답답한 건 국회의원의 공적 발언 인터뷰라면 보통 질문지를 가져오잖아요. 네. 그리고 보좌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써다 주고 자기도 이제 검토해가지고 딱 종이를 놓고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유튜브도 아니고 막 즉석 질문이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히 뭐 월간지와의 인터뷰는 그럴 텐데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약간 자질 문제도 있네요. 요즘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런 분들이 대다수니까 그랬습니까? 특별히 제가 뭐 그분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네네. 17대 의원 기준으로 한다면은 의원 제목이 아예 안 되는 거죠. 17대 의원을 굳이 꼽은 이유는 뭡니까? 17대 탄도리들이 실력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요? 아무나 됐다고 막 그러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탄도리들이 진짜 실력이 탁월했고요. 2004년 총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 네. 탄핵풍에 업어서 국회의원 네. 된 분들이 많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맞아요. 그때 민주노동당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노동당 10석,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152석. 예, 통계적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요. 역대 국회에서 17대 국회만이 유일하게 네. 국회의원 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네. 유일합니다. 17대 국회가. 그건 숫자 도름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씨만 바꿔가지고 자기 뭐 많이 했다 이런 분도 있고. 개정안이 아니라 최초 법률안을 네. 제일 많이 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백가정맹식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던 시기고요. 이렇게 활발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를 보시면요. 여야 의원이 같이 내는 입법안도 제일 많았습니다. 네네. 그게 희한하죠. 그죠? 네. 제일 막 백가정명이다 있으면은 양당이 경쟁을 많이 해서 막 그 갈등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야 의원이 같이 해서 내는 입법안이 또 제일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2004년 총선 직후에 국회를 많이 불려갔는데 그 한나라당인가요? 남원정 그 당시에 기억나시죠? 네, 뭐 그런 분들 그렇고 네, 한나라당 개혁파가 제일 열심히 활동할 때였습니다. 그분들이 토론회 부르는 일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기 원희룡 의원이 저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경원도 안 그랬죠. 나경원도 네. 그 당시에 굉장히 개혁적인 네.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당신 야당이 있지만 국힘 계열의 정당도 역동적이고 열린민주당도 열린우리당도 그렇죠. 역동적이고 민주노동당도 그렇고 노무현 이회창 시기가 네. 정당 정치의 가장 화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로 보면 국회 못 들어올 분들이 잔뜩 있다. 네. 아이고 아쉽네요. 네. 토론 없는 세상이 그런데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연찬해 보니까 구호는 하나더라고요. 똘똘 뭉쳐.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들 앞에서 자기들끼리가 아니라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야 우리 똘똘 뭉쳐 하나가 되자. 이거. 똘똘 뭉쳐 독재 정권 타도하자. 네. 이거는 군사 정권 시절에 야당이 하던 거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이 아직도 야당인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라는 의지 그것만 있는 거예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국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당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네. 국민의힘은 이 정도 수준이면 없어져야 될 정치 세력입니다. 없어져야 될 정치 그건 세력. 과한 거 아닌가요? 보수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보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보수가 보통 민족주의, 원정주의, 공동체주의, 법치주의, 안보 잘한다 우리는. 안보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즉각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쓰레기 더미를 보내 나는 창피해가지고 그거 맞습니다. 260개고요. 네. 멀리 날아간 건 경남 거창까지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네. 국토 전반이 쓰레기 더미가 됐는데, 야 이거 북한만 규탄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창피하게. 네, 그게 무능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박근혜를 탄핵시킨 정통 보수라고 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기회주의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기회주의지 않습니까? 정호성을 비서로 다시 그렇죠. 채용하는. 정호성을 다시 비서가는 네. 건 이게 기회주의입니다. 그래 이분들은 보수가 아니라 네. 권력의 분화방처럼 달려드는 기회주의 정치 세력이 된 거예요. 네. 자존심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보수가 뭡니까? 이 보수라는 것은 지킨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의 주류여야 하잖아요. 네네. 주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약간 폼도 잡고, 네네네. 네? 그 청바지 같은 거 절대 안 입고, 그렇죠. 네. 막 넥타이 꼬박꼬박 매고, 네. 막 이런 모습 네네. 또 아니다. 제가 보기에 주류는 민주당 우파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람으로는 누굽니까? 뭐 김진표 의장님. 집에 갔죠. 집에 가셨지만 네. 그런 사람들 네. 또는 뭐 586도 그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분화돼 가지고 진보 보수로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네. 네. 서글프지만 현실이네요. 현실이죠. 네. 그런.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똘똘 뭉쳐서 대통령만 지키면 된다. 네네. 이게 이제 당의 사명이고 당의 전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와, 대통령을 지켜서 얻을 게 뭡니까? 개개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계속 지키다 보면 네네. 떡고물이죠. 떡고물. 떡고물은 좀 있겠지만 지방선거 같은 거 하면 네네. 참패할 거잖아요. 참패라는 게 뭐냐면 이를테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다 질 텐데 네네. 강원도지사도 뺏기고 뭐 예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부산시장도 다 뺏기고 네. 제주도지사도 그렇고 그래서 얻는 게 뭐죠? 그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의 떡고물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17개 광역시도당 다 먹을래? 선거에서. 네. 대통령 먹을래? 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정치인들. 다 대통령 먹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가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당장 네네. 사법권이 있잖아요. 네. 이 검찰권과 사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뭐라고 합니까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이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야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저런 엉터리도 하는데도 대통령 되니까 지 마음대로 권력을 뒤도르는데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권력이 저렇게 센데 왜 개혁 못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저기 효율적으로 이 돌격형 개혁을 못해서 개혁 입법 못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 권력이 막강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 아닙니까? 이건 어때요?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3선이지만 원내 진출에 실패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 찬성할 거야라고 얘기해서 전 좀 의아했거든요. 네네. 그분 뭐 옛날에 학생운동도 하기도 했고 그래도 약간 이빠른 소리도 했고 뭐 대놓고 친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물음표 좀 답을 주세요. 뭐 마음속에 못 들어가 봤지만 이것도 떡고물과 관계된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 일단 뭐 개인의 양심은 좀 믿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이제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경선에서 떨어졌죠.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본인이 해운대 지역구 좋은 지역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러 떠났어요. 네. 떠나면서 젊은 청년 정치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검사가 꼽혔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전혀 안 됐어요. 다른 중진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실망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에게 뭐 어떤 입각을 제안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희생과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 이 보수 정당에서 그런 있었던 사람은 오히려 더 네. 뭐 나는 그럼 찬성할 거야 특검법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반대할 거야라고 하는 건 네. 그럼 좀 우회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예, 이 부분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네. 어떤 정치적 전환점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네. 하태경 의원도 저는 뭐 전당대회 이런 데 출마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디 한 자리 안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 자리용보다는 자기 정치용일 가능성이 높다. 네네네. 네, 그래도 내가 당 안에서 할 일을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걸 네.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보통 안철수 의원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하면은 해석이 되는데 네. 하태경 의원의 이번 발언은 네. 해석이 잘 안 돼서 네. 교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자기 정치라면 또 해석이 되네요. 네네네. 네. 하태경 의원은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특검법? 네, 반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의 주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네네. 근데 안철수 뭐 또 유이동 이런 사람들은 찬성 얘기를 하고 네네. 최재형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뭐 무기명 투표니까 알 수 없고요. 뭐 시간이 훌쩍 지나와서 22대 이것만 꼭 해라. 22대는 윤석열 정부를 끝을 내야죠. 네. 그건 시대 정치는 정권의 조기 정치가 아닌가. 역사적 사명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네. 탄핵이 제일 좋고요. 네. 안 된다 하면은 뭐 개헌을 해서라도 해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은 절대 안 돼. 네네. 라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라 이 진짜 종북 좌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자기 당의 대통령이더라도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탄핵하고 나니까 4분 5열돼서 보수의 질 자체가 뚝 떨어지더라. 집권 네. 못하더라. 이 트라우마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은 결사반대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8석이라는 네. 장벽 때문에 탄핵은 만만치 않을 텐데 네네. 그럼 어떻게 뭐 조기 결국은 종식시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 기회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배가 난파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것의 핵심은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그렇더라면은 바로 난파선에서 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나타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일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국회가 잘해야 됩니다. 국회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도구마 중에 하나가 상권 분립이다. 네네. 국회는 뭘 하느냐? 견제와 감시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헌법에 어디에도 국회는 견제와 감시만 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네.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방식만 헌법에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국회가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법률로 통해서 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입법할 수 있는 법률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입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의회 정부의 역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헌법이라든가 정치 구조가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침투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무회의라는 것도 내각제적 요소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 가는 것도 내각제적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국회가 법을 통해 가지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개헌이 안 된다면은. 네. 우리 전문가 박진영 교수님이 말씀 주신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다. 이건 뭐 야당만의 과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왜냐하면 국민의 삶이 어렵고 국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종의 고육지책인 것 같은데요.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 또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